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최강 의원님과 함께 이번 대선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날이네요. 그러신가요? 드디어 왔네, 이 날이. 네, 그러네요. 자, 먼저 득표수가 1728만 표, 역대 최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득표차가 289만 표. 그러니까 그 3년 전 표 차이보다 10배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떤 역사상 의미일까요? 네. 가장 많은 득표를 역사상 했고, 예. 그다음에 그 민주정부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표차로 승리한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내란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초에 예상했던 뭐 15%, 20% 격차, 이거는 지금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예. 이 앞으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한테 저 내란 세력이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를 들이대면서 이제 준동할 가능성, 이게 이제 완전히 좀 없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고 그것도 대승이고,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그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번 그 선거는 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대선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 1,400만 표를 가져갔는데, 그 당초에는 40%를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글쎄 말이야. 41%를 넘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준석 후보가 8.34%, 그래서 제가 더해봤더니 49.49%,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0.05%포인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혹시 이제 이걸 갖고 나중에 이준석 후보한테 뭐 책임론을 구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더하면 우리가 이겼다, 뭐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거 때만 이게 참 신기한 게, 결국 득표율이라는 게 민심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절묘한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결국 더해서 조금이라도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저쪽 진영에서 이준석 책임론을 제기하기에 지금 딱 적합한 숫자가 나온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저 때문에 예. 졌다. 쉽게 예. 말해서 이제 예, 예. 그 말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저 책임을 둘러싼 이제 논란, 분란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 이준석이 목표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10%를 넘기는 게 목표였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합치면 또 약간 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궁색해졌고, 예. 저게 그렇게 되지 않고 김문수가 30대 초반에 머물고 이준석이 10%를 넘겼다면, 예. 그거는 이제 당이 쪼개지면서 이준석이 일종의 구심점으로 작용해서 신당의 주역이 될 수도 있는 면이 생길 텐데, 이제 예.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고, 김문수 씨 입장에서는 그냥 30 초반이나 30도 안 되는 선에서 머물렀다면 이대로 이제 마지막 소임을 다 하고 사라지는 건데, 역사 속으로.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절대 안 물러나고 버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당의 분란에 또 한 꼭지점이 돼서 또 그게 또 격화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국민들이 이번에도 또 절묘한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문제는 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또 이대로 가면 함께 망한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이익 공동체로 뭉쳐가지고 뭐 일종의 패악질을 부릴 때, 그 상황이 나라에 끼치는 해악이 여전히 있을 텐데, 그 점은 좀 걱정하면서 유념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저쪽 진영의 분란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패배한 측에서 간과하는 게, 단일화를 하면 뭐 이길 거다, 뭐 그런 논리인데, 이게 실제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 이준석 표가 100% 김문수에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김문수 후보에 가는 거는 전부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국힘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네. 저쪽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이준석 측에게. 그렇죠. 그냥 예. 숫자만 가지고 이제 들이대겠죠. 사실은 뭐 그냥 산술적으로 합친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질 일은 없었겠지만, 어떻든 그거는 이제 그쪽 사정이고, 그나저나 국민들이나 나라에 좀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이제 저기 일각에서는 또 부정선거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 저거 막 하면은 국민들 보시기에 짜증나고 불편한 얘기들이 저기서 나올 수 있는데, 좀 나라에 해를 좀 그만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선거가 끝나면 국힘은 결국 당권 싸움을 할 거다 이렇게 예. 하셨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었기 때문에 예. 이제 본인이 당권을 가지려 할 것이고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친 한동훈계 역시 당연히 이제 내년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권 싸움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한동훈계 그리고 친윤계 이렇게 다시 붙을까요? 이미 선거도 끝나기 전부터 지금 그거를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한동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럴 줄 알았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또 SNS에 올리고 했던데 그거를 그 당 안에서 당권을 다투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온갖 돈과 이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격화돼 있고 상호 간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적할 수 있는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윤석열을 놓고도 소위 쌍권을 중심으로 한 친윤 세력은 한동훈을 배신자로 욕할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신들 때문에 선거를 졌다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책임론 같은 걸 부각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또 친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동훈이가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을 둘러싼 논란이 한 축으로 계속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대선 패배를 둘러싸고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런 공방이 또 여전히 있을 거고 그거와 또 무관하게 극우는 극우대로 이제 세력을 확장해 놨고 이번에 그리고 예. 당원들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으니까 결정은 자기들이 한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이제 조직을 늘리거나 이제 대거 입당시켜가지고 당을 접수하려는 극우 정당으로 뭐 그런 모습도 또 보일 것 같고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초에는 그 10%는 무난히 넘을 거다라는 뭐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크게 못 미치는 8.34%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TV 토론 막판 3차에서 나온 그 젓가락 발언 뭐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악재를 미친 것 같은데 이 당장 선거 비용을 한 푼도 그렇죠. 보전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물론 개혁신당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냥 봐서는 외관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고, 근데 이제 본인들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선거 비용은 그걸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후원금을 가지고 원래 선거 비용을 다 갚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그렇죠. 사람들이 예. 예, 선거에 임했을 것이고, 예. 실제로 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뭐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떨구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 예. 이제 앞날이 불투명하죠. 사실은 10%를 넘겨가지고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이제 저쪽 당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당권 전쟁에 참여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뭐 그런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게 이제 다 어그러진 상황이라 또 애초에 개혁신당을 만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난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예. 이준석 계열만 남은 거고.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워낙 큰 실언이나 또 그 극우 정치인의 면모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무슨 팬덤 정당으로 유지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너무 실망했다. 뭐 이준석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표를 못 얻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본인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잔꾀를 부려서 이걸 모면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또 명태균 특검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보면, 저기서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을 결국은 뭐, 정치적 탄압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몸에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고, 또, 수구 족벌 언론들이 거기에 또 부안해동 해가지고 나팔수가 돼줄 거고, 하니까, 이 전국을 좀 혼란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앵간히 하고 이제 좀 본인들의 한계나 잘못을 좀 깨닫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해악을 좀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취임 선서 때 혹시 취임 선서 보셨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이 대통령과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악수를 하더라고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참 묘한 감정을 느꼈을 텐데 또 이제 김영두 재판관도 악수를 하는데 우리 김영두 재판관은 정말 해맑게 또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 관련해서 그 최민희 의원이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최민희 의원이 그 조희대가 굉장히 안절부절하더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예. 참 그렇게 만날 줄 몰랐겠죠. 예. 그렇게 안 만나보려고 본인은 최선을 다한 다 건데 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면한다는 것이 이 역사적 장면이죠. 뭐 또 역사적 필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 김영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희대 김영도 입장의 차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재판소. 차이도 있지만 예. 한 사람은 대법원장이 됐고 한 사람은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또 예. 있죠.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기서 소장 지명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한테 인상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런 예. 상황도 아니고. 근데 그 표정이 너무 해맑더라고요. 원래 웃으면 그래요. 아. 그 원래 표정이에요. 아, 예. 청문회 때 겸연 적어서 웃는 모습을 보세요. 그때도 해맑아요. 보면. 아, 곤란한 상황에서도. 또 의원님이 또 누구보다 김영도 재판관을 잘 하시네요. 너무 잘 알죠. 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국민 앞에 그 5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그 내란 극복으로 군사 쿠데타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 이 5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자, 이런 국민과의 약속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정말 천금처럼 여길 것이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말로 이제 거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게 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냥 살해당할 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담을 넘어서 한준호 의원 방으로 갔다가 또 나무 뒤에 숨었다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또 그 와중에 본인이 사라지게 되면 대행할 사람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킨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는 맨발로 달려간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예.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여론을 통해서 여론이 정말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말하자면 그 의도를 좌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도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지켜낸 대통령이고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됐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임 연설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국민 여러분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말로도 표현했지만 깊이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으로 그게 이제 역대 어떤 대통령한테도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비춰보고 또 그간의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과정에서 본인이 신념처럼 삼았던 그런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또 어제 그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을 때 이제 자택에서 나와가지고 여의도로 이동을 했잖아요. 예. 그때 자택을 나서던 표정이 그 굉장히 뭐 침착한 걸 넘어서가지고 굳어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이제 역사가 주는 무게 또 그 책임이 주는 중압감 이런 것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 앞으로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국정에 임할지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솔직히. 예. 그렇군요. 자, 이번 그 득표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지도로 보니까 그 좌우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예. 총 17개 그 광역시도죠. 좌측은 파란색 그리고 우측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그 좌측인 11곳에서 우세했고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6곳 그러니까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 이렇게 6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눈여겨볼 게 그 3년 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준 곳이 있는데 그 4곳 그러니까 서울. 대전, 충남북 이 4곳이 이번에 이재명 그 후보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 충청은 그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충청이 윤석열 후보를 들어줬고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들어줬는데 공교롭게도 매번 그 충청이 손을 들어준 곳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게요. 특히 이제 충청도 중에서도 충청북도, 예. 충청북도 중에서도 뭐 제천 쪽, 뭐 그쪽의 그 득표율이나 득표 분포가 전체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충청권에 있는 분들이
그냥 단순한 스윙보터가 아니라 어떤 시대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려고 한다. 뭐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보인 거 아닌가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세에 순응한다. 예. 충청도 표가 옛날부터 그래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충청도가 점점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쪽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압도를 했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민주당이 우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데가 충청도예요. 그렇죠. 계속. 예, 행정수도 얘기도 행정수도 그렇고. 때문에. 예, 예. 특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이 많이 비교가 되지. 충청도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맞습니다. 예. 사실상 수도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충청도가 많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고 하는데, 뭐 그런 기대도 또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자, 그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부울경에서는 졌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평가를 거뒀다라는 그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울경에서 40%를 넘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20%였지만 3년 전보다 증가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봤더니 부산은 3년 전 38이 40, 그러니까 2% 포인트. 울산도 40에서 42. 경남도 37에서 39. 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충 한 2% 포인트가 증가했더라고요. 네. 또 대구 경북도 각각 21에서 23, 그리고 경북은 23에서 25. 역시 약속이나 한 듯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2% 포인트씩 늘어났어요. 예. 이게 어쨌든 그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이 이제 보수지만 조금씩 변화한다 이런 느낌이 감지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계속 변화해 오긴 했죠. 정말 더디게 변해 오는데,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실 때 상황을 보면 거의 뭐 한 자리 숫자도 많고 막 이랬는데, 어떻든 두 자리 숫자는 확실해졌고, 이제 이 자를 지우지 못하고 이번에도 또 3자를 그리는데 실패했는데, 아쉽죠. 일단 이게 다른 선거도 아니고 내란 때문에 벌어지는 선거인데, 이 상황에서도 2% 정도의, 어찌 보면 오차범위 안의 변화거든요. 여론조사로 치자면. 예. 이제 그런 정도의 변동에 대해서 타 지역 분들의 실망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 개표 방송을 보면서 예. 이제 이 반응들을 보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영남 지역의 이제 민주시민 분들이 많이 좀 낙담도 하고 한편으로 속상해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분들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좀 설득하려고 애도 쓰시고 하는데, 늘 결과가 이렇게 되면 바깥에서 지켜보시는 민주시민분들보다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탄식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걸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분들이 계시고 그 소중한 시민들의 노력이 그래도 조금씩 쌓여가지고 그만큼의 변화라도 온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부울경, 특히 부산은 많이 기대했거든요. 예, 울산은 뭐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부산도 이번에는 좀 달라질 거다 생각했는데, 득표율은 올라갔지만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별로 보면은 지난번 총선처럼 비슷하게 결국 아슬아슬한 차이로 다 민주당이 졌어요. 예, 예. 한 군데인가밖에 못 이겼더라고. 그러니까 예. 사실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돌리실까? 예전에 보면은 압승을 했다고 할 때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지방선거, 그때 이제 남북 화해의 바람이 확실하게 불었을 때, 그때는 압도를 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찌 보면 그 큰 아젠다를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제시가 되면 그 간절한 꿈을 또 함께 나누시는 측면도 보이는데, 이 점을 이번 정부가 각별하게 좀 생각해서 다음에 다시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또 그 안에서 정말 애쓰시는 민주시민분들께 조금 더 희망과 응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우리 소영기 의원하고 그 박은지 의원이 막 친자매처럼 대구 경북 곳곳 골목을 휘젓고 두 다녔거든요. 분이 고향이 거기에요. 소영교회 상주고, 네. 박은정 의원도 대구고, 또 자기 시댁이 안동이고 막 하니까 진짜 맘먹고 열심히 돌고 반응도 좋고,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그쪽을 돌아봐서 알거든요. 예. 정말로 거기 이렇게 누가 알아보시는 분도 없고 그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도 잘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영상으로도 반응이 있길래 이건 좀 달라졌겠다, 진짜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또 그렇길래 좀 두 분 고생에 비해서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총리로 김민석 최고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제 그 김수석 최고위원은 그 사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그리고 86 운동권 출신이고 이번 대선에서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1973년이니까 70년대생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90년대 운동권 출신. 충남 아산을 해서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의원하고 그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주위의 반응이 좋던데. 특히 의원님은 또 그 김민석 의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뭐 두 분 다 잘 알죠.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강훈식 실장 임명에 대해서 조금 더 놀란 편이었어요. 예. 그 얘기가 오르내리긴 했지만 강훈식 실장이 될 거다라기보다는 안 될 거다라는 쪽 전망이 더 많았었거든요. 예. 그 김민석 의원이야 뭐 어떤 자리든 저희가 갈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또 총리로 갔고 그 뭔가 그 첫 번째 인사가 보내주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 사석에서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지금 첫 번째 경험이에요. 예. 그만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번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드러낸 메시지는 총리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걸로 철저하게 정부가 운영돼야 한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은 과거에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정부를 움직이거든요. 어떤 두뇌가 돼가지고 그 정부가 손발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했던 게 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험인데 그런 모습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이 정부를 직할해서 챙기는 모습.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향후 인사가 더 궁금해지는데 결국 대통령 비서실에는 철저하게 실무형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거나 오버하지 않는 사람으로 배치가 될 것 같고 내각과 정부에는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뭔가 능력 발휘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어떤 그 진영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뭐 적극적으로 등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 아산을 3선에 성공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표를 쓰고 그렇죠. 그 아산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네. 강훈식 의원은 뭐 당연히 사표를 쓰는 거기도 하지만 본래 또 충남지사를 또 그 희망하는 유력한 또 후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또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비서진의 어떤 실무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좀 완성해놓고 충남지사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예. 우리 또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을 잘 할 수 있다고 본인이 또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을 한 것이 그만큼의 준비가 돼 있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그 짐작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도록 정말 역량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이 또 당내에 어떤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 이제 과거에 스스로 주류라고 생각해왔던 그러니까 학생운동권 출신의 그 어떤 의원 모임 뭐 이런 거에 강훈식 의원이 일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점에서 당이 좀 한마음으로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입법을 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좋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네요. 네. 어쨌든 강훈식 그 비서실장은 전에 그 민주당 당대표 때도 도전을 해가지고 그저 선민인에 들어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체급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지사 같은 걸 도전할 때 아주 인지도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강훈식 의원이 이게 얼굴도 훈남형이고 예.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잘해야지. 예,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제가 이번 그 대선을 흔든 여러 가지 가운데 결정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 거, 한번 세 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네. 5월 7일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 그러니까 6월 18일로 연기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단 셈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두 번을 도와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이 무려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시도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고, 또 5월 27일에는 이준석 후보가 성폭력 발언을 하면서 이제 많이 표를 깎아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어떤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결정적으로 도왔던 사례. 예. 첫 번째 이제 상황들. 파기환송심 재판, 도왔다는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국힘과 개혁신당의 헛발질. 하나는 국힘은 이제 새벽에 선수 교체,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이제 성폭력 발언. 중요한 걸 하나 빼놓으셨네요. 어떤 거? 윤석열이가 돌아다니면서 예. 영화 보고 마지막에. 뭐 메시지 내고 예. 어쩌고 한 거.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도 또 빠지지 않았고 예. 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근데 본질은 또 똑같습니다. 이 정당은 민주정당,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파나 정당이 아니고 예.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붕당이자 그냥 굉장히 뭐랄까 본질적으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으로서 이번에 그 본질을 여러 국면에서 여러 상황에서 일관되게 드러냈다. 예. 그 점을 다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실한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쉽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조금씩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리박스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 막판 최대 이슈 리박스쿨. 이게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극우 성향 역사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여론조작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의혹과, 그 다음에 늘봄학교 강사 채용 관련해서 특혜 의혹, 그리고 늘봄학교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반민주적 역사관을 주입했다, 뭐 이런 건데, 일부에서는 이 리박스쿨과 교육당국의 유착 관계까지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리박스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일단은 이름부터가 참 네. 희한했고, 이승만 박정희가 그렇게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오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손잡고 같이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박정희가 이승만을 진심으로 싫어했고, 그걸 자기 책에다가도 여러 군데 써놨고, 자기의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이승만을 항상 들거든요. 예. 이승만의 폭정, 독재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 사람들을 떠받든다는 정치 세력이 그 둘이를 그렇게 커플로 맺어줄 거라고는 정말로 그 두 사람들이 통탄할 일이에요, 이거는. 이승만이 고령으로 이제 4.19 때 도망갔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예. 그러고서 이제 죽기 전에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걸 박정희가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막았다고 해. 이승만은 조선 왕족들의 귀국을 막았고, 이승만은. 예.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왕 행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왕족이 들어오면 이승만이 자기가 전주시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막았었는데 박정희는 이승만을 막았죠. 이승만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독재가 이승만 독재하고 비견되면서 다시 지적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승만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서 초등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오염시키려는 지금 여러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또 댓글 공작 이런 것들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고, 보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뉴스타파에 취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또 조직들이 있고, 예. 또 그 조직을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자금원들이 심지어 해외까지 뻗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간의 보수를 참칭하던 이 극우 수구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가 하는 게 지금 일각이 드러난 거거든요. 예, 예. 이 자들도 자신들이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미래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실력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정확한 가치 판단이 기준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주입하고 세뇌하려고 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그런 점들을 왜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번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40대, 50대, 60대까지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금 정치 지형이란 말이죠. 예.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압도하고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다가 지금 일종의 세계적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그 박탈감이나 불안감을 자극해가지고 파시스트들을 양성하는, 그래가지고 보수의 수구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뭐 이런 시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실패할 일입니다만은 그 뿌리들을 저렇게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그냥 가볍게 볼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를 단호하게 대처해서 정말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이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단순히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성조기 일장기 흔들어대면서 중국에 대한 욕설을 하고 있는 저 극우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사회적 암종들이 자라고 있다. 예. 자라나고 있었다. 이 점이 정말로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이제 그 마약하고 비슷한 거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감염시키기 전에 얼른 이걸 막아내야 된다 생각을 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리박스쿨을 받아들였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리박스쿨이 잘못된 단어네요. 그럼요. 둘이 친해질 수 이시박 씨가 들으면 환장한 일이라니까, 그거 진짜로.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맞네요. 리박스쿨 이름부터 잘못됐습니다. 자,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대통령 취임 날에 그 중앙지검이죠, 이창수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창수 전 지검장은 뭐 직권남용 권리방해, 뭐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이 박성재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자 조국혁신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수 전 지검장의 출국 금지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예.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시청장 시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표적 수사한 혐의, 그리고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가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서울고검이 이걸 다시 수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검찰의 황제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서울고검이 어떻게 보면 나름 인정한 건데, 이 공수처는 이제 이창수 지검장을 즉각 출국 금지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라는 그 조국혁신당 그 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공수처가 기민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김학의처럼 또 뭐 변장하고 도피하지 않는지 공항에서 시민분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심우정도 심우정이지만 이창수 조상원이가 계속 역사에 이 박제시켜야 될 이름들이죠. 네. 그리고 검찰의 문을 닫게 만든 주역들로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제 검찰의 적이죠. 그 조직을 이제 파괴한 사람들이니까, 기존의 검찰도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들에 대한 어떤 그 제보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새 정부 탄생과 함께 그 확실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될, 정말 그 구시대적인 작태를 보인 공직자들은 이 사회에서 제대로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 상징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묻고 응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공직사회의 어떤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점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창수 지검장하고 조상원 그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을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바로 수리는 하지 않고 좀 뜸을 뒀다가 수리할 거다. 그랬더니 그 예측 그대로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고 공조직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늘 이런 정치적 판단 속에서 움직여왔던 조직이고, 박성재 장관의 오늘 행태도 좀 의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본회의장에서조차 국회의원들을 째려보고 뭐 이러던 자였잖아요. 근데 오늘 그 취임선서장에 와가지고 뭐 자기 쳐다보지도 않는 의원들한테 다가가서 자기가 먼저 악수를 청하고 이런 모습을 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회주의적이고 이 비겁한 모습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고, 그 이자들의 행각이 우리가 새 정부 탄생의 흥분이나 또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역사적 과업에 또 집중하다 보면 이자들이 또 음지에서 무슨 일을 또 저지를지 모르니까 이제 내일이면은 아마 관련된 특검법들이 다 통과될 것 같은데 네. 뭐 내란 특검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확실하게 이제 그들의 재상이 좀 낱낱이 드러나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꼭 잊지 않고 계시는 게 또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은 그 퇴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다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하고 이제 변호사 등록해가지고 다 또 가능한 하는 거고 이제 징계 없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변협도 경거망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뭐 변호사 등록 받아주고 뭐 어디 가서 또 치부할 수 있게 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이렇게 무리를 빚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지들끼리는 이게 뭐 그 흠집 안 나게 해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는 그 노골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 한동훈 체제의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징계를 하고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시키려고 갖은 죄명을 갖다 붙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편향돼 있고 나쁜 집단인가를 또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